2주차 1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속 가능한 공급 사슬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 세 가지 핵심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건 뭐냐면 그 잘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을 좀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리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핵심 특성 세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 기업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해왔던 게 뭐냐면 공급사슬 지속 가능성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가 이제 교차되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속하는 그 활동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만 뭐 수행을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원체 그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그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 우위 확보에 있어서 키 역할을 하는 그 특성들이 뭔지 이거를 알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첩성이라는 거하고 적응성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공급사슬 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강조되었던 게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성에서 이제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비용 절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면은 결국은 그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효율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추구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 효율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여기 뭐 그 효율성을 강조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신속 대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후반부에 우리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신속 대응 프로그램이 주로 어디서 많이 이게 이제 이용이 됐냐면 의류 산업에서 많이 이용됐어요. 그래서 퀵 리스폰스 해가지고 QR이라는 그 용어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공급 사슬에서 이제 상위 단계가 있고 하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위 단계에서는 이제 상위 단계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서 주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상위 단계에서 이제 그 주문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그 주문 충족을 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를 하게 되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요 정보를 하위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 수요에 대한 그 정보 있죠? 그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상위 단계로. 그러면 상위 단계에서는 이제 그 정보를 받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효율성에다만 이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기 뭐 한 두 가지 크게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먼저 수요나 공급의 예상 밖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뭐 규모 경제 효과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규모 경제 효과라는 게 뭐냐면 수송과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대량 수송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단위당 수송 비용이 이제 작아지죠?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 대량 그
수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중앙 집중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면 뭐 물류센터를 지역에다가 각 지역에다가 물류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대전 같은 데다가 큰 대형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고 물건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하고 생산된 물건들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 지역으로 이게 배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규모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게 일어났고, 지금도 이런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로 수송하면은 지금 바로 보내야 될 그 물건들이 대규모 수송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대규모 수송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FTL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풀 트럭 로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을 가득 채워서 이제 수송을 하는 경우에 그 가득 찰 때까지 이게 물건이 배송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물건을 받아서 이 판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배송이 지체가 되니까 그러면 판매기의 손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뒤늦게 도착하면은 오히려 판매 기회를 잃어가지고 뭡니까 재고가 쌓여가지고 과잉 재고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고를 이제 떨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손실도 발생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효율성에다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시장의 구조 변화에 적응이 느려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왜 해외 생산이 이게 이제 노동 비용 면에서 이제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해외에다가 이제 생산 기지를 두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생산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받아가지고 부품 같은 거 이제 받아가지고 완성품 만들어갖고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때 이제 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간상으로 좀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생산 분야에서도 이제 JI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JIT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과거에 예를 들면은 부품을 예를 들면 해외에서 이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받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시간상으로 이게 지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JIT 개념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동차 회사들도 비록 약간 비용은 비싸지만 해외에서 그 공급받던 그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그죠? 전환이 됐다는 거죠. JIT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역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사들도 너무 이제 그 비용면만 너무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뭐 재고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 시간 지체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가 이제 여러 그 기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공통적인 문제 이거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공급사들이 민첩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민첩성의 의미는 수요나 공급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응성인데요. 이거는 시장 구조나 전략의 진화에 맞춰서 공급사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정렬성인데요. 이 정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공급자 주인 의식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방향성이 이게 다 공급 네트워크에 속한 그런 개체들이 방향성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렬성이라는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민첩하고 적응력이 있고 정열성이 있는 공급 사슬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코비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비즈니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빨리 대처를 하려다 보면 기존의 이제 그 시스템 가지고 거기에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비용 같은 게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 아주 민첩한 공급 사슬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비용도 그런 민첩한 공급사이 아닐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비용만큼 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민첩성을 갖추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첩한 공급 사슬을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럼 자라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라는 이제 그 상표 아닙니까? 자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 그 본사가 있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게 아마 세계 그 최대 의류 브랜드일 거예요. 이게 자라의 특징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한 15일 간격으로 이게 그 신제품이 그 매장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하려면 굉장히 그 정교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야 되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민첩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왜 패션 쪽은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의류 산업을 보면요. 사실 그 보통 이번 뭐 봄에 나오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뭐 한 1년 전쯤에 계획이 들어가가지고 그 원단 주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단에 들어오면 이제 생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1년 전에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은 이번 봄 수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이게 예측은 항상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에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류 산업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원가가 그렇게 뭐 의류의 원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류 산업에서는 예측을 할 때 뭐 오류가 나더라도 크게 그렇게 손해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을 조금 과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하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너무 소량으로 예측이 돼가지고 판매는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생산을 못 해갖고 못 팔 경우에 발생하는 그 손실이 있잖아요. 판매 기회 손실이라고 그러죠. 그게 엄청 크기 때문에 의류의 경우에는 차라리 많이 만들었다가 안 팔리면 그걸 땡처리를 하더라도 그게 더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땡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의류산업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뭐 한 벌, 두 벌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예 그냥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게 땡처리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럴 경우에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의류산업에서 굉장히 관건인데요.
그래서 여기 자라에서는 그러면 15일 간격으로 어떻게 그렇게 신제품을 이렇게 계속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유행 추세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 디자인을 해요.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원단을 이제 주문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장으로부터 이제 각 매장으로부터 수요 정보가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그 추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디자인을 하고 이제 생산을 들어가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럼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안들이 존재하는가 보면, 첫 번째, 공급과 수요 관련 자료를 파트너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공급자와 고객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그들과 함께 프로세스, 부품, 제품 등의 디자인과 재디자인을 하거나 백업 계획을 준비하도록 한다. 협력적인 관계 구축,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제품을 디자인할 때 연기 혹은 차별화 지연을 실천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제품 모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생산 단계 앞부분에서는 다 같이 한꺼번에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예가 그 베네통 여러분들 아시죠? 베네통이 이게 그 유명한 사례로 이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베네통이 그 원래 그 뭘로 유명하냐면 이제 그 다양한 색깔의 옷을 생산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웨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베네통이 원래 스웨터 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간 스웨터를 제작을 하려면 실을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그 염색된 실로 이제 스웨터를 짜죠. 그렇게 원래 해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노란색 옷은 또 노란색 실로 그죠? 짜야 되고 또 뭐 다른 색은 또 그 실을 먼저 염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스웨터를 짜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색상이라는 게 그죠? 유행하는 색상이라는 게 이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뭐 예를 들면은 빨간색 그죠? 스웨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약에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갈색 옷을 뭐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러면 빨간색 옷은 팔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베네통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옷을요 전부 흰색이나 아니면 회색으로 이게 먼저 스웨터를 먼저 짜놓습니다. 짜놓고 나중에 이제 유행 추세,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그 유행 추세를 봐가면서 그 짜놓은 그 옷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차별화 지연이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건데,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그 사례로, 훌륭한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생산에서도, 이런 사실 이제 생산에서 생산 순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그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베네통처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저렴하고 소량으로 소요되는 부품 중에서 병목의 원인이 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재고를 소량 보유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재고를 많이 보유하지 않는 게 좋다. 뭐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리드 타임이 예를 들면은 주문해가지고 주문이 이제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패션 업체의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재고로 보유하더라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생산에서 왜 JIT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JIT 생산에서 추가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의 이제 공급을 받아갖고 필요한 만큼만 이제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JIT가 좀 바뀌었는데요. 왜 후쿠시마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그 사건 후에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 자동차 생산에 도요타에서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신 JIT가 이제 생겼는데요. 그 신 JIT 개념 하에서는 재고를 좀 보유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고는 많이 보유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JIT 개념도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상 밖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로지스틱스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제 대응성에 이제 강조를 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전문 물류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문 물류업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기업들이. 옛날에는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했습니다만은 로지스틱스 관련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전문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요. 사실은 이제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백업 계획을 가용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한다. 이거는 뭐냐면 위험이 항상 왜 지금 기업들이 이제 그 위험 관리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미리 그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으면은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죠? 그 능력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별로 그 대응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미리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팀, 이런 것도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응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사들이. 그러니까 한번 세팅이 되면 영원히 그 세팅된 그 형태를 가지고 지속을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HP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본사가 있고 거기서 생산 시설도 다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글로벌화가 되잖아요.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시장 이런 데 이제 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생산 시설을 또 딴 데로 이제 옮기고요. 그 현지로 이제 뭐 옮기고 그 다음에 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 그 규모 경제 효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생산 시설을 규모를 집중적으로 또 뭐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뭐 생산을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형태로도 전환을 하고요. 그래서 HP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프린트 시장에서는 뭐 거의 선두잖아요. 그게 왜냐면 끊임없이 이런 그 노력들을 지속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시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시스코 예는 뭐냐면 공급사들을 제품 특성에 따라서 공급사들을 다른 공급사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공급사를 이용하는데요. 대량 생산이 요구되는 표준형 네트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계약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가치의 다품목 모델의 생산을 위해서는 핵심 부품은 저비용 국가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고 완제품은 품목별 소요시장에서 맞춤형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량 생산이 요구되는 맞춤형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이 소요되는 시장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의 공급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서 소요 시장에서 완성품을 생산하고요. 이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급사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스코이고요. 그 다음에 갭, 여러분들 이제 의류 브랜드 갭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갭의 경우에도 이게 서로 다른 형태의 공급사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갭 브랜드 중에 올드 네이비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 효율이 중에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한 그 제품 라인이 이제 갭이 있는데 이거는 스피드와 유연성이 중요해서 중앙 아메리카 공급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고급화된 거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거 있죠. 이 경우에는 이탈리아 공급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브랜드에 따라서 이 다른 형태의 공급 사슬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이제 그 경쟁 우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 프리우스는 이제 초반에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 좀 특이한 형태의 그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우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왔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제 수요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딜러한테 이거를 물량을 이렇게 할당하면 재고 위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커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재고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딜러가 이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딜러에게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 이 경우에는 수송 비용 물론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면 수송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데 근데 지역별 수요 차이가 있잖아요. 어디는 수요가 많고 어디는 수요가 적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이걸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절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거꾸로 이게 만약에 이제 딜러들이 직접 재고를 보유했다면은 그 수요가 뭐 예를 들면은 별로 없는 데서는 재고가 많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데서는 판매를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도 교차 수송이라고 해가지고 딜러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생하면 이제 그런 걸 중앙에서 아예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딜러들끼리 이렇게 교차 수송이 일어나면 거기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적응성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응력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적응력 있는 공급사를 구축을 위해서는 추세 파악하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공급 네트워크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 추세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자하고 고객하고의 연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가능성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또 수요 파악할 때 수요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찍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채찍 효과라는 게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공급 사슬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채찍 효과가 이제 안 좋은 효과인데요. 이 채찍 효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 채찍 효과가 뭐냐면 채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손잡이 있는 데서 약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 채찍의 끝부분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이게 뭐냐면 하위 단계에서 공급사슬 하위 단계에서 약간의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위 단계로 갈수록 변동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크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채찍 효과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입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네트워크 변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기존의 공급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규 공급자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이 공급 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 공통성, 연기, 표준화 등 세 가지를 유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공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품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동차도 보면은 이 셰시 모델은 다른데 그 사용하는 그 프레임 있죠? 프레임은 동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왜 전기차 이제 프레임 같은 거 현대에서 만든 것도 그렇지만 그 프레임 같은 거 보면 이게 이 약간의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이 똑같은데요. 그 약간씩 길이나 뭐 이런 폭 같은 거 이런 것들 약간씩 변경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프레임을 사용하거든요. 이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게 공통성이고요. 아니면 뭐 제품마다 들어가는 나사못이랄지 이런 거를 크기를 일정하게 가지고 모든 제품에 이게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공통성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라는 거는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네통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표준화라는 거는 이게 서로 다른 제품에 대한 부품이나 프로세스가 동일한 거, 표준화시키는 거, 그거를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렬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공급 사슬에 속한 개체들이 방향이 일치돼야 돼요. 그래야만 공급 사슬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개체들이 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장들이 있는 그런 각기 다른 사장들이 있는 그런 개체들입니다. 그러면 그 개체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렬성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같이 협력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중 개체들의 일부는 뭡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공급사슬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런 개체들이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익 공유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개체들이 좀 희생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보상을 해줘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공급자 허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공급자 허브라는 거는 뭐냐면 공급자들이 생산자가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놓는 곳, 그걸 말하는데 그 공급자가 뭡니까? 재고 관리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VMI 시스템인데요, 일종의. VMI 시스템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왜 그 월마트 아시죠? 이게 월마트에서 이제 이걸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월마트에서는 그 상품 진열하는 공간 있죠? 그거를 생산자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가 거기에 진열하고 재고 관리하는 건 생산자가 맡는 겁니다. 그게 이제 VMI 시스템이에요. 이 VMI 보면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벤더라는 게 이제 공급자를 의미하거든요. 생산자. 공급자가 관리하는, 재고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한테 맡겨놓으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뭐 재고 관리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VMI 시스템은 누구한테 그럼 유리한 시스템이냐?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월마트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월마트한테 유리하죠. 왜냐하면 재고 관리를 그 생산자가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월마트에서는 이제 판매와 관련된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되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생산자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재고 관리가 이제 생산자가 그걸 가지고 재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비용 차원에서 이제 공급자나 생산자가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급자 허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생산자가 거기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소유권이 재고의 소유권이 생산자한테 이전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공급자 소유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재고 비용이 공급자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용되기 전까지는요. 물론 이제 여기서 재고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왜 재고 비용 그러면은 무슨 창고 비용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재고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돈이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품을 예를 들면 어디 갖다 놨는데 소유권이 공급자한테 있어요. 그게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돈이 거기 생산한테 들어간 돈이 거기 묶이게 되잖아요. 그 돈이 사실 차라리 은행 같은데 저금을 해놓으면 이자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재고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 비용이 만약에 이 공급자한테 다 이게 부과가 된다면은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자하고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자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부품가를 올리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또 부품가 올라가면 자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면 뭐 재고 비용이 얼마 발생한다 그러면 생산자가 일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급사들에 참여하는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정보 공유고요. 두 번째는 개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요. 세 번째는 인센티브 디자인입니다. 즉 뭐냐면 개체들이 공급사슬 전체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정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로서 이제 1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사슬 관리가 뭔지,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린 공급사슬 관리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